민정아 괜찮아? 네. 괜찮아? 아, 네. 상태가 많이 아닌데. 아닙니다. 이번 주가 첫 수업이라서 좀 약간 빡센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아 괜찮아? 그럴만해? 아 그렇게만 하구나. 그 방학만 잘 넘기잖아?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될 거야. 지금은 처음이라서 중등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가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자,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선은 말 뜻을 먼저 보도록 하자. 자, 우주는 말 그대로 우주고, 요 배경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모든 배경이야. 앞뒤, 좌우, 위아래. 그래서 얘는 모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방향. 이 모든 방향에서 오는 복사를 말하는데 대류전도 복사 이걸 말하는 것들이고 여기서 복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전자기파라고 생각하면 돼.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약간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빛이야 빛.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파장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방향에서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모든 방향에서 같은 파장대의 전자기파가 나한테 오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이 빅뱅 우주를 지지했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한동안 밝혀지지 않았었거든. 가설만 존재하다가 정말 우연찮게 펜지어스라는 사람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얘가 발견이 돼. 그래서 이게 이게 우주 배경 복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 된 것들이지.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우선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38만 년부터 현재까지 요걸 기준으로 그 전 우주와 그 다음 우주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 자, 빅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시간이 지나서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 그 다음에 쭉 가서 현재까지 이렇게 우주가 진행을 해왔어.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전 우주는 부피가 작았을 거지만 이 다음 우주는 엄청 커지게 돼. 그게 어떤 차이냐면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우주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물질이든 전자기파든 모든 이런 것들이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야. 빼곡하게. 자,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빛을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너무 빼곡하기 때문에 빛이 직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가다 보면 막히고 가다 보면 막히고 하기 때문에 빛이 직진을 못해.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광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예상을 하게 된 것들이고 그때 요거를 표현할 때는 이 물질과 빛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게 돼. 이게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보통 많이 비유를 든 게 뭐냐면 빵이야 빵. 혹시 그런 빵 먹어봤어? 이 식빵 중에서 뜯어먹는 식빵 큰 거 있잖아. 거기에서 이렇게 큰 알갱이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밤이 박혀 있다거나 초코칩 박혀 있다거나 하는 그런 빵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주라는 빵 안에 그 건포도 같은 그런 초코와 알갱이 이런 것들이 빛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 그래서 물질과 빛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근데 38만 년이 지나고 나면 우주가 아주 커져.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자유롭게 직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38만 년 기준으로 그 전 우주를 우리가 불투명 우주 또는 흐린 우주라고 하는 것이고 38만 년 이후의 우주를 투명 우주 또는 맑은 우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 표현 방법은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이 직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38년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 그래서 잘 배울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선 첫 번째, 이 당시에 빛이 요 이후부터 직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우주의 전체 공간에 쫙 펼쳐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 빛을.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출발했어요? 라고 하면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생성되었어요? 라고 하면 빛이 생성된 것은 요때 빛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빅뱅 때부터 쭉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지. 왜냐하면 복사야. 복사. 그래서 전자기 파동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다음부터이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이때 생성되어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생성돼서 출발되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당시에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켈빈 정도로 많이 떨어져. 3000켈빈이면 태양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이니까 한 절반 정도의 온도로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자 핵과 전자, 광자 여러 개가 섞여 있던 상태였는데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가 원자에게 잡힐 수 있는 온도까지 간 거야. 밀도나 온도가. 그래서 중성 원자가 이때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중성 수소, 중성 헬륨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 성질로 중성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핵과 전자 결합된 상태. 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당시 특징은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만 잘 적었을 것이 그 중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이때 생성 출발됐는데 문제는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게 되면 이 온도는 빅뱅 우주 입장에서는 온도는 계속 감소하겠지. 그래서 빅뱅 우주를 믿었던 학자들 사이에서 저 당시가 3000켈빈이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 정도의 팽창 속도를 유지하면서 커졌다면 우주의 온도는 약 2.7켈빈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야. 지금이. 라고 예상했던 거야. 근데 이게 딱 들어맞아. 이게 딱 들어맞아. 그러면 2.7켈빈이라고 하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 이걸 갖고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 두 번째야.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라면 두 번째. 이게 있어. 이거는 나중에 통합과학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 다음 과정에서는 계산 문제 나오게 될 것들이야.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가상의 물체야. 실제 존재하는 물체는 아니고 가상의 물체인데 왜 가상의 물체냐면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 빛. 에너지를 가해. 그러면 이 빛을 얘가 100% 싹 다 흡수해. 이런 물체는 우주 공간 탈탈토도 안 나와. 블랙홀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 그 호킹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것도 나와. 그렇기 때문에 100%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상만 가능해. 자,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를 다 했어. 그러면 이 물체의 표면의 온도는 계속 증가하겠지. 점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를 먹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얘는 다시 외부로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거야. 그때 얘가 방출하는 전자기 파기 때문에 파장, 람다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왜 가상의 물체인지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물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흑체라는 말 써. 흑체. 들어본 적 있어? 물리서 들어봤을 거야. 흑체 복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흑체 복사에 대한 이론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우선 이름 뭐라고 해? 슈테판과 볼츠만에 의해서 얘기가 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서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물체의 표면 온도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건데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 E라고 하는 것은 상수 시그마 표면도 4승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여기서 이 시그마는
휴대폰 볼츠만 상수기 때문에 문제로 주어지면 애초에 상수가 다 주어져.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뭐만 알고 있냐면 결국 방출되는 에너지는 물체 표면도 4승에 비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관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선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인한 사람에 의해서 이해됐던 변이 법칙. 자, 뭐냐면 람다 맥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게 뭔데요? 세 번째 걸 보면 이해돼. 람다 맥스는 이 물체의 표면 온도 T분의 비례상수 A로 구할 수가 있다. 네. 여기서 A도 상수기 때문에 문제로 주어지면 문제 나오면 아예 다 주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관계식만 우선 따질 것이 람다 맥스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단순 반비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우선 알고 있으면 돼.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은 식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선 봐두고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은 이거야. 세 번째. 플랑크라는 사람이 지금 위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 이것들을 다 정리한 그래프가 하나 있어. 요거를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뭐냐면 자,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쪽 가로축, x축을 우리가 파장, 람다라고 쳐보고 왼쪽을 단파 쪽, 오른쪽을 장파 쪽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 안 가리지?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복사 세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 또는 에너지 방출량. 아무튼 이렇게.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흑체의 표면 온도가 얼마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파장대별로 점을 찍어보겠다. 이 얘기야. 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물체의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야. 태양과 같은 6000켈빈이야. 그러면 여기 파장대에서는 이 정도 에너지를 방출해. 여기서는 요 정도, 여기서는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방출된 에너지는 온도 사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단파 쪽, 고에너지 형태를 더 많이 방출한다. 그래서 그것을 파장대별로 방출된 에너지를 점을 다 찍어버려.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 거야. 이게 6000켈빈이라고 하는 표면 온도일 때 이런 곡선이 나온대. 네. 자, 그랬을 때 전체 파장대에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 요거를 6000켈빈의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자, 그러면 6000켈빈이 있다 쳐. 그러면 5000켈빈일 때는 얘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네. 그래서 파장대별 점을 찍어봤어. 그랬더니 얘들이 이렇게 연결했던 선이 이렇게 나와. 얘가 5000켈빈. 4000은 이렇게. 3000은 이렇게. 자, 이 곡선 잘 보셔야 돼. 지금 우주에서도 요걸 하지만 나중에 지구의 곡사평형 할 때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6000, 5000, 4000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곡선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람다 맥스의 위치가 6000은 여기인데 5000은 여기, 4000은 여기, 3000은 여기. 람다 맥스의 위치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온도가 떨어질수록 람다 맥스가 길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변이 법칙까지 설명 가능한 것이지. 네. 자, 이거 이해됐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나가는 코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가시광선 여기까지 한번 해봐. 그러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푸른색으로 잘 보일 것이고 온도가 낮은 물체일수록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람다맥스가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봤었을 때 어떤 색깔로 더 주로 잘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왜 있냐?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주의 온도는 계속 떨어져. 떨어지는데 이렇게 플랑크 곡선으로 만약에 우리가 2.7켈빈 흑체 복사 곡선을 한번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 여기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똑같이 파장,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량 또는 복사 세기.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곡선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2.7켈빈에 해당하는 복사 곡선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랑 온도를 비교하면 어마무시하잖아. 이게 차이가 되게 크잖아. 그래서 이것을 쭉 가서 조그맣게 있는 거를 뻥튀기 해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2.7 켈빈 정도의 우주가 될 거니까 아마 이런 곡선이 그려질 거야. 파장대별로 이런 에너지가 다 이 곡선상에 존재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걸 다 측정했더니 여기에 점이 다 찍혀. 네. 그래서 이 점 찍히는 위치를 봤더니 2.7 켈빈의 플랑크 곡선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우주는 그러면 2.7 켈빈 우주가 될 거야 라고 예상했던 것이 우주 배복사를 관측을 하면서 딱 들어갔더라. 그래서 우주 온도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진 거구나. 정상 우주로는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빅뱅 우주로는 아니다라고 본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난하지? 이해할만하지? 심판 지우개는 혹시 질문 있을까? 사실 괜찮긴 해요. 너 상태가 안 되잖아 지금. 눈이 빨개지면서 지금 아주 힘듦이 막 눈에 보여. 체력이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 몇 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근데 아마 설명하실 때 이게 나올 수는 있어. 이게 어째 흑체 복사 그러면 세 가지가 보통 연결돼서 나오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걸 안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학교 수업을 보면서 그때 좀 얘기하도록 하자고.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정설이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부정하지 않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주 배목사가 발견되었다. 자, 그러면 거기 프린트맨 첫 페이지 한번 봐봐. 밑에 보시면 하이퍼 데이터라고 나온 그림이 하나 있을 거야. 코비 위성으로 찍은 우주와 WB 위성으로 찍은 위성과 플랑크 전파망을 찍은 위성 그 사진이 있는데 세 개를 합친 거야. 거기서 코비가 지금 1992년이고 플랑크는 1913년이야. 그러면 대략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술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배경 복사를 찍는 그 사진의 해상도가 많이 증가한 것이지. 해상도가 증가하면서 더 자세하게 우주를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지금은 제임스 웹 우주망에 올라가기 때문에 별의별 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상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나오는 거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주의 급팽창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지구과학이 마지막 시간이지? 뒤로 또 왜 있어? 보강? 뭔 보강? 원래 보강은 그치 정규 수업은 아니니까 뭔데? 물리. 우리 용범쌤 아주 열광하시는구나. 애를 잡껐네. 그래서 안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거구나. 그리고 너네들 이제 알겠지만 1학기 내신 성적으로 뭐 조진 결정되는 거 알지? 근데 저는 뭐 조졸이나 조진 별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정말 치사한 게 뭐냐면 조졸과 조진으로 결정난 애들 있잖아. 그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애들은 학교에서 찬밥덩을 낸다? 몰라. 되게 무시를 해. 근데 인천은 그나마 그게 조금 덜한데 진사는 되게 심해. 진사는 만약에 한 4, 50명이 조진 됐을 때 나머지 한 30명 있잖아. 걔네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알아서 수능 봐라, 뭐 알아서 뭐 해라 이런 거 그냥 방치를 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조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진까지는 해야 돼. 이 욕 아닌 거 알고 있지? 네? 조진 이게 욕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결국 내신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좀 되게 당황스럽게도 지구과학 때문에 내신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돼. 알았지? 뭐 일주일에 20화 미치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지구과학은 일주일에 그래도 한 2-4시간 정도만 공부해도 뭐 성적 오를 거야. 웬만한 대가리가 있을 거니까. 될 거야. 됐고 지금까지 충분해. 자.
그러면 우리는 급팽창 구조를 보자. 아니야, 급팽창 구조도 그래 봐야 돼. 자, 왜냐면 개인적으로 좀 짜증나는 이론이거든. 자,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주론,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다라고 보는 이론이야. 자, 이거 공간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 자,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오른쪽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자, 우주가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 빅뱅으로 해서 얘가 빵 터졌어. 네. 자, 그랬을 때 빅뱅 우주론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값은 뭐냐면 우주가 팽창할 때 광속으로 팽창한다 이거야. 광속으로 등속 팽창한다. 그러면 빅뱅 우주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한 점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커진 거구나. 등속으로 광속 팽창한 거구나 라고 본 것들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설명이 안 되는 게 나와. 그게 지금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이야. 보면 지평선 문제, 평평선 문제, 자기 홀근 문제.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건데, 자, 이거를 잠깐만 넘어가서 다른 걸 보자. 자, 우주가 만약에 이만했던 우주에서 이만한 우주로 만약에 커졌다라고 가정해봐. 네. 이거는 그냥 지워버릴 거야. 자, 내가 지금 우주 가운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데 실제 우주의 중심은 어딘지 몰라.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팽창을 했어. 네. 팽창을 했는데 그때 얘가 만약에 팽창하는 속도가 광속으로 만약에 팽창했다면 등속으로 광속 팽창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팽창하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 만약에 100억 년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렇게 보면 더 헷갈리겠구나. 한 점으로 보자. 한 점. 네. 헷갈리니까 한 점으로 보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팽창한 이 시간이 만약에 100억 년 걸렸대.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 될까? 광. 그렇지. 100억 광년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뭐냐면 내가 여기 중심에 딱 가정을 하고 아까 말했던 우주 배경 목사를 보면 이게 지금은 어떤 기술까지 갔냐면 그 전자기파를 잘 보잖아? 그러면 전자기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처음 출발한 그 위치에서의 그 지점에서의 물질의 밀도, 온도, 압력, 종류 다 알 수가 있어. 네. 지금은 빛과 다 별짓 다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어디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뭐 온도라든지 밀도라든지 뭐 압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퉁쳐서 정보라고 해요. 정보. 이 정보들을 갖고 빛이 오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오는 빛과 여기서 오는 빛, 여기서 오는 빛, 어디서 오는 빛이든 간에 내가 봤더니 똑같은 정보를 주고 있어. 똑같은 정보를.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당연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오는 이 빛과 여기서 오는 이 빛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빛이야. 아. 왜 그러냐면 얘를 확 그래서 한 점으로 갔어. 여기서 우리가 점이라고 표현하니까 진짜 점을 생각하는데 얘의 점을 확대해서는 이거야. 네. 다시 쭉 가서 이 점을 다시 확대해보면 또 이거야.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 들어가는 한 점인 거야. 그랬을 때 이 한 점에서 우주가 팽창했다 그러면 이 점의 끝과 끝에 있는 이 빛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 그쵸. 그러면 정보가 같으면 안 되는 거야. 네. 그치? 이거 이해됐지? 네. 근데 같은 정보가 오고 있어. 말이 안 되는데 왜 같이 올까? 라고 해가지고 빅뱅 우주를 말하고 있는 등속 광속 팽창했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네. 단박에 이해됐어 이거? 근데 이해됐어? 자, 다시 이렇게 보자. 이 빛과 이 빛은 만난 적이 없는 빛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적당한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보자. 우리 세 명이 이렇게 있었어 지금. 세 명의 미중이랑 나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그 7시 26분이야. 자, 7시 27분에 내가 민종이 뺨을 빡 쳤어. 갑자기 난데없이. 그랬더니만 앞에 있는 송곳니 두 개가 쭉 날아갔어 이렇게. 코피가 한 줌씩 흐르면서. 자, 이 상황을 내가 만들었어. 1분 뒤에.
근데 신기하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모처에서 똑같은 그 도플갱어 3명을 데려다 놓고 내 도플갱어가 얘 도플갱어를 똑같은 시간에 친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다 쳐. 그런데 얘가 날아간 송곳니 2개의 방향과 코피가 흐르는 방향이 똑같대. 말이 안 되지 이게. 아 그쵸. 이게 내가 지금적으로 내가 너한테 뭘 했다 하더라도 지금 반대편에 있는 그 지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슈레딩거의 고양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야. 같은 정보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미리 세팅을 해놓고 전화로 다 그 예약을 해가지고 똑같은 도플갱어 3명을 모아놓고 얘를 때리자. 어느 시간에. 라고 약속을 잡아도 송곳니가 날아가는 방향과 코피 흐르는 방향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 확률상. 근데 그게 다 똑같은 거야. 확률상 이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요. 사전에 예약돼도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러면 둘이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같은 정보냐 이거지. 그럼 이해됐을까? 아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거를 저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우선은 빅뱅 우주를 말하고 있는 광속 등속 팽창한다면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 이거를 조금 더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여기 있는 빛이 여기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근데 여기 반대편에서 오는 빛이 나한테 왔어. 근데 같은 정보를 주고 있대. 그러려면 이 빛이 나를 지나서 얘한테 도달했거나 이 빛이 나를 지나서 이쪽으로 도달했거나 서로 만난 적이 있어야지만 같은 정보가 오거든. 그런데 이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릴 시간이 100억 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0억 광년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100억 광년, 100억 년이 걸리는데 반대편까지 가려면 100억 년이 더 추가가 돼야겠지.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지점에 빛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나이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반대편 가기 위해서는 200억 년이 필요한데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밖에 안 되는 것이지. 못 가는 거야. 불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지금 아까 있던 200억 년이야. 그 다음에 우주의 실제 나이 100억 년이야. 전달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 빅뱅 우주로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야. 우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지평선 문제, 이만희 지평선 문제. 한번 글을 읽어보게 되면 상호작용할 수 없는 두 지점, 반대 방향에는 모든 상관없어. 에서 오는 우주 비행 복사의 정보가 균일하다. 빅뱅은 균일하면 안 되는데 균일하다. 뭐 말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편평성 문제야. 편평성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우주를 어디를 보든 간에 우주는 똑같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면이야.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실을 딱 봤었을 때 이 벽이 딱 느껴지잖아 이게. 근데 만약에 이 교실의 공간이 무한히 넓어져. 우리가 지금 유리 구슬한테 생각해봐. 그러면 이 유리 구슬 안에 있었을 때 구슬과 나사의 거리가 가까우면 이 공면이 느껴지겠지. 공면이 있구나 이렇게. 근데 이 유리 구슬이 무한히 넓어졌어. 그러면 나는 어디를 보든 간에 이 공면이 느껴지지 않아. 이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만약에 광속으로 팽창했다면 나는 분명히 이 끝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끝을. 빛이 오는 거니까. 근데 이 끝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끝에 있는 우주의 곡률이 관측이 돼야 돼. 살짝 구부러진다는 것이 관측이 돼야 돼. 근데 어디를 봐도 구부러진 우주가 안 보여. 그잖아. 하늘을 봤는데 막 구부러져 있대. 그럼 뭔가 이상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곡률이 보이지 않는다가 두 번째 나와 있는 편평성 문제야. 우주의 곡률이 보이지 않는다. 곡면이 보이지 않는다. 다 평평하게 보인다. 이게 광속으로 등속팽창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곡면이 안 보인다는 거야. 왜 안 보일까?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홀극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은 쌍극이지. NS가 붙어있는 극인데 얘를 반쪽에도 NS가 되고 반쪽에 NS가 되는 거야. 계속 무한히. 그런데 빅뱅 당시 초기에는
온도, 압력, 밀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NS가 따로 있었을 거다 보는 거야. 그것을 N 홀극, S 홀극으로 말하는 거야. 이 NS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 있는 이 홀극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만약에 얘가 등속팽창했다면 홀극이 어딘가에는 있어줘야 돼. 그렇죠. 근데 안 보여. 홀극을 발견했다는 적이 없어. 아니, 어디 있을까라는 거야. 홀극이라는 게 북극 남극 같은 좀 그런 건가요? 아니야, 북극은 그런 방향이고 네. 자석의 N극, S극, 네. NS극, 자석을 말하는 거야. 이 홀극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없는 거야. 네. 왜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극팽창 우주론이야. 자, 이게 뭐냐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아주 이상한 이론이 나와. 자, 여기에 빅뱅이야. 자, 우주가 만약에 빅뱅 우주처럼 이렇게 쭉 팽창을 해가지고 만약에 광속으로 등속 팽창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런데 극팽창 우주는 그게 아니라 우주가 초창기에 빅뱅으로 빵 터졌지만 그 당시의 우주가 생각 외로 되게 작았다라는 거야. 네. 요렇게 우주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빅뱅 우주로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에 이만큼 터져야 되는 것인데 극팽창 우주론에서는 그렇지 않고 요때까지는 광속으로 팽창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 해가지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 이하로 팽창한 적이 있었다라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 자,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 이하였기 때문에 저 시기에 빛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야. 서로 우리 민족이를 때리자라고 합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요 시기에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평선 문제가 해결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주가 갑자기 미친 듯이 커졌다 보는 거야. 갑자기. 이때 이 팽창하는 속도가 광속보다 더 컸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게 이 용어를 잘 외워줘야 돼. 우주의 크기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작았지만 갑자기 이 시기 이후에 우주의 크기가 확 커진 거야. 그래서 요때가 되면 내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보다 우주 크기가 더 멀어져 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흰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거는 내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말하는 거야.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끝, 이것을 관측 가능한 우주. 같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지평선이라고 해요. 우주의 지평선. 지평선이란 말은 알다시피 하늘과 땅이 맞닿는 선이야. 이 선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 선 너머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주의 크기라고 보는 거야. 어떤 문제에서는 이것을 우주의 지경이라고도 말해요. 네. 그래서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외부 우주가 딱 가정해봐. 그러면 외부 우주와 우리 우주가 맞닿고 있는 경계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우리가 볼 수는 없어. 왜?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 밖에 있거든.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렸어.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첫 번째, 정보 교환이 된 것은 극팽창 이전에 정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지평선 문제를 해결했다. 네. 두 번째, 관측자인 내가 중간에 따라 간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우주의 공면은 지평선 밖에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평평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돼. 세 번째, 자기 홀극이 처음에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거다. 근데 우주가 급팽창을 하면서 자기 홀극이 지평선 밖으로 넘어갔다. 관측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점이 한 방에 해결된 것이지. 뭔가 말이 돼. 그래서 이것을 급팽창 우주론 또는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빅뱅 우주를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완이 되면서, 보강이 되면서 정상 우주론을 까기 시작해. 네. 막 까기 시작해. 그러면 정상 우주론을 믿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 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가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증명이 돼야 되느냐? 얘가 이 이론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네. 뭐가 증명이 돼야 되느냐? 라는 것은 요놈이지. 어떻게 광속보다 빨리 공간이 팽창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돼줘야 돼. 근데 아까 1기 초반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저 급팽창 우주론이 인정받은 것은 이제 뭐 최근의 일이야. 네. 물리적으로 저거를 증명한 것이 10년이 좀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이론이긴 한데 저게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10년도 안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천문학자 사이에서는 이게 잘 믿지는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에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이게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팽창이기 때문에 광속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아인슈타인 말하는 광속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지. 광속까지 가려면 거의 무한의 질량이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물체 이동이 아니라 공간의 팽창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것들이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급팽창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나오면서 빅뱅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었더라가 되는 것들이야. 자, 여기까지 난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점점 둘 다 춤춰지고 아, 왜 이래 진짜.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얘는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지평선 중에서 크기가 훨씬 더 작았다. 네. 흰색이 지평선이고 노란색이 크기야. 근데 급팽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주의 크기와 지평선 중에서 크기가 훨씬 더 커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지평선 밖으로 실제 우주의 공면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좀 되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좀 뭔가 나온 이론이야. 그래서 좀 나도 이거를 대학 때 배우면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했었었는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이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증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정하기까지 좀 약간 힘들 수가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지? 자, 그러면 거기 270페이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가속팽창 우주 나오게 있는데 가속팽창 우주부터 보지 말고 271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원그래프를 잠깐 먼저 보자. 자,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표준 우주 모형에서 말하고 있는 빅뱅 우주론, 급팽창 우주론, 가속팽창 우주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속팽창 우주론을 보기 전 우리는 이거를 잠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야. 오늘 아마 여기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아. 자,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것들인데 우선은 처음에 허블 법칙이 나왔을 당시의 학자들은 우주는 내가 눈으로 보는 그런 물질로만 존재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뭔가 안 맞아. 뭔가 신기한 일이 막 벌어져. 특히 아인슈타인이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다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가서 이게 사진으로 찍히면서 이게 증명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더니 우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과 하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게 돼. 자, 여기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은 처음에 했다시피 만유인력이 존재를 해. 그래서 우주에 흩어져 있는 물질들은 우주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인력이 작용을 하면서 우주 전체를 수축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물질이 나타난다. 물질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허블의 법칙부터 나온 게 뭐냐면 아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인력, 우주를 끌어당기는 인력보다 우주를 팽창시키는 뭔가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
우주를 밀어낸다, 바깥으로 밀어낸다. 인력의 반대말 청력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고 이것은 우주를 팽창시키는 데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구나 이렇게 본 것들이야. 지금은 인력에 의한 힘보다 청력에 의한 힘이 더 크다 보니까 우주를 계속 밀어내면서 팽창시키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는 것들이지. 자,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돼.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보통 물질, 하나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것들이야. 네. 그리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암흑 에너지라고 이렇게 붙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쓸 때는 보통 물질은 우리가 M이라 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은 그 DM이라 쓸 것이고 암흑 에너지는 DE라고 쓸 거야. 이렇게. 아니면 줄여서 얘를 그냥 MDE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인데 이때 보통 물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이야. 우주에 있는 별, 은하, 뭐 니네 몸, 분필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빛을 통해서 또는 어떤 질량 그러니까 중력적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통 물질이라게 된 것이고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의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상호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깜깜한 거야. 그래서 그 빛과 어떤 뭐 반사, 불절 뭐 이렇게 뭐 있어야지만 뭘 알 텐데 그게 없는 거야. 빛이 그냥 통과가 돼버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암흑이라는 말을 붙인 건데 네. 이 암흑과 같은 경우는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얘의 존재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아까 잠깐 있었던 중력 렌즈 현상. 이걸 통해서 알아내거나 아니면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를 보고 알아내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지금으로는. 그래서 암흑 물질에 대한 양적 계산은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를 통해서 알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너네한테 질량값을 구해보시오. 문제 안 나와. 이거를 계산할 정도면 보통은 대학생도 계산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안 나와. 그럼 뭐라냐? 요건 나와. 그래서 요거는 이거 갖고 암흑물질의 양적 계산 해보시오. 저 은하 무슨? 은하 회전 속도 분포야. 아, 회전 속도.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 자,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빛과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중력 렌즈 현상도 안 나타나고 우주를 팽창시키는 것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라는 것인데 뭐냐면 여기서 이거 i가 아니고 1이야. 1 숫자 로마 숫자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알아내. 뜬금없지 갑자기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뭘 알아내냐면 가속 팽창 우주를 알아내. 가속 팽창 우주를 알아내면서 현재 우주가 가속으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었다. 자, 그러면 현재 우주가 이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포하는가? 이 비율은 숫자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암흑 에너지가 전체 우주 구성 요소 100% 중 제일 많아. 네. 70%. 암흑 물질 같은 게 한 25%. 보통 물질이 한 5%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우주 전체의 5%의 극히 일부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0.0001%도 모르는 걸 갖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고 양적으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너라 이렇게. 아, 그래서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1A형 초신성 저걸 본 거고. 그렇지. 네. 이게 지금 알아낸 방법들이고 비율이고 이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선 우주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자. 자, 빅뱅 우주로는 물질이 시간 지나면서 물질의 질량이 증가, 감소 일정이지. 그래서 빅뱅 우주에서는 보통 물질이든 암물질 간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상태가 되고 있다. 네. 자, 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일정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비율로 본다고 하면 우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비율로 본다고 그러면 비율은 점점점 감소한다가 된 것이지. 네. 그 다음에 밀도라는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주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줄면서 밀도도 감소한다라고 보는 거야. 물질의 밀도는. 네. 그런데 에너지는 달라. 에너지는 얘는 질량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인데 우주가 팽창한 비율만큼씩 에너지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는 거야. 네. 부피가 1배, 2배, 3배, 4배 증가했다? 그러면 이 에너지량도 1배, 2배, 3배, 4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비율적으로 일정하게. 그러면 우주 구성 요소 중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증가가 되는 거야. 네. 물질량은 줄어들게, 물질의 비율은 줄고 암흑 에너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지. 하지만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그래프 하나로 표현을 해보잖아.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문제에서 여기 y축이 비율로 나오냐 밀도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밀도를 항상 해요. 밀도. 그러면 현재가 여기쯤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 그러면 초창기의 물질의 밀도는 어마무시 있을 거라고. 에너지는 거의 없었을 거야. 부피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초창기 물질 밀도가 높았을 것인데 보통 물질이든 암물질 간에 물질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암흑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5배 많다는 것은 과거에도 5배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고 미래에도 5배 많았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보고 보통 물질을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면 초창기에 암흑물질의 밀도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이고 암흑물질은 그 다음에 보통 물질 같은 경우는 암흑물질보다 밀도상 더 작았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야. 이게 보통 물질. 네. 이게 얘보다 5배가 많은 거야. 대략. 나중에 이거 계산할 때 이거 힌트가 될 수 있어. 얘가 5배가 더 많은 거야. 그거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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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부 다 5배. 5배요? 5배. 비율상 받았을 때 아. 5배. 아 근데 저거는 일정하니까. 아 계속 5배. 그리고 에너지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잖아. 그래서 초창기부터 지금 원래는 여기가 이게 등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암흑 에너지 연습받다 쳐봐.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얘가 제일 많고 두 번째 암흑 물질, 그 다음에 보통 물질 이렇게. 네. 어때요 지금? 웬만큼 이해가 되지? 왜 필기하면서 정리하라고 했던지 이제 알겠지? 그리고 그러면 잠깐 질문 하나만 해보자. 세령아, 그러면 요 당시의 우주하고 지금의 우주하고 팽창 속도는 언제가 더 빠를까? 또는 일정할까? 팽창속도요? 지금이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왜? 에너지가 더 많아서. 그렇지. 속 시원하게 얘기했다. 근데 이 얘기를 일반고들은 못해요. 아니 미쳐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에너지량이 증가한다. 우주의 청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팽창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래서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자. 뒤쪽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문제는 다음 주 수업까지 하고 난 다음에 숙제야. 그리고 완전 개념 문제야. 그러니까 한글 뗐으면 풀 수 있는 만큼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다. 틀렸을 때.
과는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자리에서 만들고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구과학은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심란할 수는 있긴 해.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좀 이해될 거니까 하면 돼.